강연을 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경제 칼럼니스트 전호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경제 칼럼니스트고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여러 언론의 혁신경제나 구독경제, 공유경제, 같은 경제 들어가는 웬만한 건 거의 다 칼럼을 썼고요. 아마 지금까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200~300개 정도 쓴 것 같고요. 거의 우리나라 조선, 조중동배한을 비롯해 모든 언론사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재작년에 구독경제를 한 6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책을 재작년에 하나 냈고요. 그게 구독경제 소외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예, 그리고 혹시 오늘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책 사기는 좀 돈이 아깝다, 빌리기도 귀찮다 이러면은 중앙일보 가시면 제 구독경제 칼럼만 따로 모은 필진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네이버나 중앙일보 치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다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연을 시작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헬스클럽이 어딘지 아세요? 이건 진짜로 여쭤보는 건데. 헬스클럽? 네,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 비슷합니다. 애플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애플이 스스로 말한 거예요. 2021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헬스클럽이다. 왜? 우리가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라는 구독 경제,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를 애플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애플 쓰신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여기 계시네요. 매일 나오고. 예. 있는데 그쵸. 최근에 알아봤어요. 네.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기기가 한 2억 개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스스로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헬스클럽을 우리 애플이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직접 발표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애플은 전 세계 넘버원이고, 지금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인데 이걸 합쳐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마가라 부르잖아요. 마가란 말이 나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었거든요. 근데 이 마가의 공통점이 뭘까요? IT 기업, 글로벌 기업, 미국 기업, 등등 있겠죠. 근데 가장 큰 거는 사실상 구독경제 회사로 진화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듣고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수업하는 것 자체가 구독경제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첫 번째,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줌 구독이죠. 그리고 이걸 연결해준 인프라 통신 역시 구독이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 PPT, 파워포인트조차 MS365 구독해서 쓰고 있거든요. 오늘은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거의 전부 다가 다 구독화되어 있는 거죠. 다만 인식을 못할 뿐이죠.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를 전에 돈 주고 샀잖아요. 한 값비싼. 근데 지금은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저라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요.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 잘 일반인 인식 못하지만 우리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애저라는 서비스도 사실상 클라우드 서비스 구독으로 전부 다 돼 있고, 아까 말한 MS 오피스 365 쓰고 있는 PPT, 이게 다 구독이죠.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적인 매출을 보면 거의 구독이 한 80% 넘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한 애저 클라우드, 오피스 365, 윈도우 오퍼레이션, 그리고 엑스박스 이 게임들, 이것도 다 구독으로 했어요, 지금.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의 거의 대부분이 다 구독화 돼가지고 지금 매출을 내고 있죠.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지금 이 순간 자체가 모든 게 다 구독으로 이루어지면 모르는 것처럼요. 자,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의 전체 매출의 20%, 지금 25%가 서비스인데 거의 대부분 구독이거든요. 심지어 애플은 차세대 올해에 애플 핸드폰, 스마트폰하고 애플 피트 플러스, 애플원 이렇게 모아놓은 하이브리드 제가 구독 서비스라 말하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합쳐가지고 구독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앞으로 여러분들 애플 쓰시는 분들은 한 달에 5만원, 6만원을 내면 애플이 새로 나올 때마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에 있는 서비스도 쓸 수 있고요. 사실상 락인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삼성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쓴 핸드폰 상표는 어딜까요? 당연히 삼성이겠죠? 삼성이 전체 세대로 따졌을 때는 70% 정도 삼성이 쓰고 있거든요. 애플은 20% 언더, 19%, 20% 왔다 갔다 하는데 10대, 20대로 가면 역전돼가지고 애플 더 많이 써요. 이걸 반대로 써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애플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핸드폰 그리고 애플 서비스를 합쳐가지고 서비스를 구독화하면은 이 10대, 20대들은 애플로 락인돼 있기 때문에 삼성을 제가 쓸 일이 절대 없는 거죠. 근데 매달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게 삼성은 앞으로 지금 많이 서비스가 시작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제가 이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 크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은 지금 전략이 구독 서비스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같이 하겠다는 거고요. 구글 역시 마찬가지죠. 사실 제가 이거 한 장 가지고만 강의 2시간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50분 내로 끝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뭘로 광고 매출이 80 몇 프로죠. 메타, 페이스북은 광고 매출 90%거든요. 근데 요즘에 메타 주식이 막 3분의 1씩 막 떨어지죠. 최근 몇 년 사이. 왜냐하면 삼자 쿠키 수집 불법화 됐잖아요. 혹시 아세요? 잘 모르는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 삼자 쿠키를 못해. 삼자 쿠키가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인터넷 하다가 거기다 예를 들어가지고 구독 경제, 전호경 치면 그 책 선정이 딱 뜨잖아요. 그 삼자 쿠키를 모집 수집해가지고 그 관련된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디지털 광고인데 그 수입이 메타의 전체 92%고 구글의 80%거든요. 그걸 애플이 막아버렸고 그리고 구글도 자체 자기가 하려고 2025년 아예 막을 거라고 했고 지금 유럽에서는 법을 아예 2005년부터 막아버렸고 그래서 메타 주식이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때 수익원이 사실 구독밖에 없어요. 그리고 커뮤니티밖에 없는데 이거는 제가 이것만 따로 이 역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설명하면 이것만 1시간 넘게 하는데 우선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아마존 프라임에서 구독 서비스를 이 회사 사실 우리나라의 예스24 같은 게 전자서점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한때 넘버원 했죠. 전 시총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떴냐면 우리 쿠팡 혹시 쓰세요? 쿠팡? 쿠팡의 아마존 프라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쿠팡 와우가 무료 배송 그리고 쿠팡 플레이에서 무료 영화 보여주잖아요. 아마존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한 거거든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전 세계의 1위부터 4위 모든 회사들이 다 구독으로 지금 진화를 했죠. 대한민국에 있는 제조업 회사인 삼성과 현대만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린 제조업 중심의 나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가면 아까 애플 말한 것처럼 얼마 안 돼서 제 장담하는데 빠르면 10년, 짧아도 20년 내 대한민국 경제계는 사실 다 초토화 될 거다라고 저는 감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됐을까요? 우주도 구독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년에 벌써 인공위성 구독 서비스가 됐죠. 그래서 제가 구독 서비스 사람들한테 뭐가 있어요 설명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늘, 땅, 우주 모든 것이 다 지금 구독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구독 서비스가 되냐 이거 자체 설명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우주까지 구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테슬라죠. 테슬라가 워낙 핫해가지고 테슬라가 사실은 2020년 1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앨런 머스크가 사기꾼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논쟁이 있었죠. 근데 그게 한 번에 깨진 게 2020년에 테슬라가 시총 넘버원이 됐죠. 자동차 업계 중에서. 도요타가 지금 최근 3년 동안 전체 자동차 시장 넘버원이거든요. 판매수로. 그 도요타를 이기고 시총 넘버원이 되면서 사람들이 앨런 머스크가 전 세계 제일 부자잖아요. 현재 지금 작년부터. 그때 앨런 머스크가 1분기 때 도요타를 이기고 했던 말이 이거예요. 앞으로 풀 셀프 드라이빙, 그 자율주행 아시죠? 2020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앨런 머스크의 전기차에 넣은 거죠. 이거를 앞으로는 구독 서비스 하겠다. 이 구독 서비스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우리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테슬라가 제일 싼 차가 보조금 받고도 Y3인가? 뭐 하여튼 그런데 대략 5, 6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 프로그램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 외로 안 쓰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5, 6천만 원 겨우 모아가지고 차를 샀는데 자율주행 가서 2천만 원이면 최저 7, 8천만 원 있어야지 그 작은 차에 자율주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역시 일론 머스크가 이러니까 전 세계에서 넘버원 하는 거죠. 이거를 간파하고 매달 199달러, 우리나라 또 25만 원 내고 쓰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쓰고 있죠. 싼 값에. 자, 일론 머스크가 왜 1등을 했냐? 트위터 최근에 인수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트위터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은 게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앨런 머스크가 병기를 들고 출근을 했다는 둥, 사람들을 잘랐다는 둥,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앨런 머스크가 언론에 했던 말이 트위터를 왜 인수하냐 했을 때 본인이 했던 말이 트위터를 구독화해서 수익화를 남기려고 하는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시키거든요. 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광고가 아니라 구독이다. 그래서 머스크가 처음으로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가장 처음 한 게 구독료 인상이고 구독 관련된 상품을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사실상 앨런 머스크나 이런 전세 가장 부자들이 수익을 얻는 가장 기본 모델은 구독인 거죠.
근데 이것도 뭐 설명하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언론에 2020년부터 자동차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앞으로 모빌리티는 구독화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2천만 원 주고 한 번에 돈 받는 게 나은데, 굳이 25만 원씩 매달 받으면서 하는 게 이익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할까? 이거를 봤을 때 2025년이 되면 테슬라 매출에서 이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는 6%밖에 차지를 안 한대요. 왜냐면 2천만 원 받을 돈을 100분의 1인 25만 원 받는 거니까 돈을 조금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건데 전체 수익의 25%를 차지한다잖아요. 6%의 매출이 25%의 이익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거 제 칼럼니까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조족지열이에요. 왜냐? 자동차 운전하면 그 안에서 뭐 하겠어요? 그 안이 우리처럼 미팅 장소가 될 수 있고, 줌으로 미팅할 수도 있고, 뭐 정치회장일 수도 될 수도 있고,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피자를 누가 시키면, 내가 피자집을 하면 3D, 그러니까 직접 피자를 그 차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전화 받는 동시에 피자 만들면서 배달할 수도 있죠. 스마트 팩토리도 될 수 있죠. 어마어마무시하게 많은 일들이 있어서 앞으로 자동차 판매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자동차 안에서의 구독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제가 보시면, 칼럼 언제 거지? 21년도 3월인데 제가 2020년 찾아주시면 계속 그 칼럼 우리는 아무도 안 쓸 때 지금도 아무도 안 쓰는데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구독 경제 책을 팔아먹으려고 오버하는 거 아니냐, 말이 되냐 이랬는데 좀 이따 얘기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혹시 멀미예방 구독 서비스가 나올 것 같은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역시 또 애플이죠. 네, 멀미예방. 애플은 2017년에 멀미예방 서비스 특허를 냈어요. 지금 작년에 특허가 나왔거든요. 왜 냈냐? 자율주행차 시대를 보고 우리 자동차 멀미하는 사람들이 가장 멀미 안 하는 방법이 뭐죠? 운전을 직접 하는 거죠. 근데 운전을 안 하면 멀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 위해서 이 곡을 씌워가지고 해주는 건데 이거의 실질적인 내용을 제가 봤을 때 광고예요, 광고. 무슨 이야기냐면 자동차 유리에다 이렇게 광고를 넣어가지고 맞춤형 광고를 해주려고 얘네들 생각한 거야, 벌써. 2017년에. 2017년에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뭐 했냐? 자율주행차 전담 조직을 만들었죠. 우리 현대차가 자율조직을 만들 때, 자율주행 유지하려고 전담 조직을 만들 때, 애플은 벌써 전기차 시대가 떠나서 자율주행 시대가 올 거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가 특허를 내고 있었던 거죠.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프트적으로. 자, 제가 아까 했던 말 다시 하는 건데요. 제가 분명히 계속 몇 년 전부터 자동차나 삼전이나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자꾸 제가 구독 경제를 좋아하니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드디어 작년에 국책연구소 발표를 했어요. 자동차 연구원에서 앞으로 자동차 파는 것보다 구독 서비스라는 돈이 훨씬 많이 번다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책연구소인 자동차 연구원이 자기네가 봤더니 곧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심지어 이걸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영업이익률 10%, 그 전체에는 30% 쓴다고 계산했는데 완벽한 자율주행 시대는 모든 차가 다 자율주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포브스 2021년 자료에 의하면 IT 업계 수익률 17.8%인가? 18%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 자체를 반으로 깎고 쓰는 사람들을 3분의 1로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파는 것보다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구독 서비스가 많다는 거죠. 심지어 이 자료에 의하면 이거는 기능 구독이라든지 서비스 기반 데이터 가치는 넣지 않았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자동차 판매보다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하는 게 제 생각에 최소 3배에서 7배 정도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는 열심히 자동차만 팔고 있죠. 테슬라는 심지어 지금 내비게이션도 지금 구독으로 넘어갔고요. 자, 혹시 이거 아세요? 엉따 사건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도 요즘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국회의원들한테도 가서 설명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BMW가 올해 여름에 대한민국 홈페이지에 이건 보시면은 뭐 약간 특수하게 보이시는 거 없으신가요?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 온열기능 보이세요? 그 밑에 24,000원 보이세요? 앞으로 매달 여러분 차를 사시면 매달 24,000원을 내야지 추울 때 온열 시트를 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구독 서비스 한 거예요. BMW에서. 대한민국 전 세계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오픈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칼럼에서 대한민국 BMW 홈페이지에 의하면 하면서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별 관심이 없죠. 우리나라 전 세계 처음으로 오픈했는데.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BMW가 미안한데 이거 한국에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유럽 거 받아서 해석을 먼저 한 것 뿐이야. 이렇게 넘어갔어요. 어영부영. 근데 이게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운율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애플 링크하고 뭐 이런 거가 온갖 거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제가 지난주가 아니, 이번 달 초 칼럼인데, 이 엉타 사건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뭐냐? 심지어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는 페달을 밟으면 더 빨리 달리는데 연간 얼마죠? 제가 썼는데 1200달러를 내라고 150만 원을 내면 자동차가 더 빨리 가요. 페달을 밟으면.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심지어 하고 있어요. 벤츠가. 그리고 조향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핸들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돈을 안 내면은 3도인데 돈을 내면 10도가 돌아가게 됐어요. 후향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MW 5열 시트 정도가 아니라 자동차 페달, 핸들까지 다 돈을 더 내야지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것뿐만 아니죠. 심지어 일본 도요타는 작년에 아예 자동차를 못 사게 막아버렸어요. 일본 내 전기차는 무조건 구독 서비스 해라. 우린 차 안 팔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강제 구독의 시대가 온 거죠. 이거는 제 책에도 적었고 여러 번 언론에 말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 국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자동차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서비스와 상품이 다 강제로 구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미국은 작년에 하원에서 법을 발의했어요. 자동차 하드웨어 구독 서비스 못하게 법안을 발의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 뭐 하고 있죠? 칼럼을 제가 여러 번 썼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지금. 왜냐면 미국에선 이런 문제에서 이미 생각하고 법까지 발언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글로벌 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 강제로 소유를 종말시키면 그때서 이제 법을 만들면 이미 늦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연 열심히 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강제 구독의 시대에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할 것인가.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다 구독으로 돈을 버는데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취업을 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게 해줄 것인가. 이 두 가지하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할 건데 세 번째가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일반 중소기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뭐 시간이 길지 못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챗 GPT죠. 이건 제가 칼럼 아직 못 썼는데 챗 GPT 워낙 잘하시니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챗 GPT도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많이 넣는데. 왜냐하면 이게 한 번 검색할 때마다 몇백 원씩 들어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루에 돈이 몇십억, 몇백 원씩 지금 손해보고 있거든요. 돈을 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했던 게 오픈 AI를 돈을 받고 유료 구독 서비스를 냈어요. 이거 지금 가리고 있군요. 이 화면을. 잠시만요. 이게 지금 약 2만 5천 원에 한국하고 일본에 지금 돈을 내고 쓰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일 만에 100만 명이 돌파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면 우리나라 인터넷 역사상 가장 빨리 구독 서비스 가입자 늘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빨랐던 게 2002년 스냅이라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쓰는 SS 미국에 그 유료 구독 서비스가 3.99달러인데 6주 만에 100만 명이 돌파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구독 서비스료가 6배나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남 6주 할 때 단 3일 만에 했죠. 지금 굉장히 인터넷 역사상 굉장히 빨리 구독 서비스 늘어나는 건데 자, 업계에서는 앞으로 구독료를 한 달에 최소 1,300억 원 이상 이제 벌 거라고 보고 있죠. 사실상 지금은 구독 빼고는 지금 AI, 챗 GPT나 생성 AI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할 때마다 돈을 받잖아요. 유료로 해서. 근데 지금 챗 GPT 같은 경우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우선 유료 구독 서비스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MS하고 구글이 하고 있는 게 이 검색할 때 광고를 집어넣겠다. 링크를 올리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또 이슈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완벽하게 AI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성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소수자에 대한 뭐 차별이라든지 편견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거에다가 내 상품 링크를 넣어버리는 순간 그 상품 완전히 그냥 안티가 되잖아요.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늘려고는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 이것도 구독으로밖에 수익을 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어젠가? 그저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신성장 4.0 냈는데 그 내용도 봤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서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갈 GPT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하다못해 이제 정부나 아니면 국회를 잡고 있는 민주당이라든지 좀 관심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경제 클래식은 아마존 프라임이죠. 아까 제가 쿠팡 설명드렸잖아요. 쿠팡이 그대로 따라한 거죠. 이거는 제 뒤에 한 번 더 설명할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근데
이 아마존 프라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크게 관심 없는데 사실상 아마존 프라임이 안 들어온 나라는 우리나라랑 뭐 중국, 러시아 정도 빼고는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옆에 이웃나라 일본 보더라도 아마존이 넘버원이잖아, 인터넷 지금 커머스 중에서는.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 처음에는 예스24 같은 전자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패킹 사이즈가 책이나 DVD에 맞춰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우체통 크기가 바뀌었어요. 왜냐? 아마존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존 패킹 사이즈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 우체통에. 그래서 아마존 패킹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우체통 크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일본은 우체통 크기가 바뀔 정도로 생활 전체가 변화하고 있는 거죠. 자, 다들 구독경제 많이 활용하실 테니까 넘어갈 테고요. 자, 우리 구독경제 하면 보통 신문 우유 구독, 최근에는 구독과 좋아요, 유튜브 정도 알죠. 강연자회 음소거 부탁한다고 하시네. 잠깐만요. 하셨어요? 예. 못 봤네요. 자, 구독경제가 앞으로 2023년에 되면 모든 서비스와 제품의 75%가 구독 형태로 바뀔 거라고 3년 전에 가트너가 발표를 했죠.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럼 구독이 뭘까? 우리 이렇게 좋은 수요일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걸 굳이 왜 들어야 되나? 구독이란 게 뭘까? 구독은 쉽게 말하면 영어로 서브스크립션, 사서 읽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 글 쓰면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많이 다시죠. 왜 먹는 걸 구독이라 부르냐? 이거 다른 말로 좀 쓰자. 뭐 단골 경제라고 하긴 하는데 구독 이해는 이제 뭐 더 이상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구독이 뭐냐? 구독은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회성 제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빼고는 다 구독이라고 보시면 되죠. 정부에서는 2020년 3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구독경제에서 이렇게 말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래 유형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제 책에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래 유형이라 썼어요. 이 구독경제로 제 책이 2년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작년부터는 용어 정의를 바꿨어요. 구독은 정기적으로 제품 서비스 이용하는 거. 일정 금액 뺐어요. 왜냐? 최근 인플레이션 때문에 B2B, 기업 대 기업의 구독은 단가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구독 서비스가 뭐 뒤에 한 번 더 설명했지만 인플레이션 시대 때는 소비자한테 너무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좀 적지만 작년 겨울에 미국 같은 경우에 막 농수산물 가격이 뭐 2주 만에 뭐 6배씩 막 오르거든요. 특수한 경우에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오이를 오늘 100원 주고 시켰어요. 다음 주에 온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내가 마트 가면 300원 주고 사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똑같은 돈을 주고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독경제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나 경제 저성장 때 소비자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거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바게닝 파워가 있거나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B2B 단가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용어를 다시 좀 바꿨습니다. 자, 구독경제 분류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무제한 이용용 모델, 정기 배송용 모델, 렌탈용 모델이 있죠. 뭐 이거 뭐 설명하면 좀 내니까. 근데 미국은 약간 달라요. 맥킨지 구독경제 분류 보면 큐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소비자가 원하는 걸 내가 콕 집어가지고 큐레이션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독경제가 저스트 그냥 싸고 편리하게 많이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미 그 수준 넘어서 나한테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 알아서 제공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가 내가 와인을 구독 서비스 한다 그러면 내가 와인 초보자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초보자들 와인을 주고 그 다음에는 그 상등을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해주는 거죠. 미국의 구독 서비스, 해외에는 큐레이션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아마 대한민국도 3년 내에 이제 큐레이션 중심으로 바뀌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구독 서비스 너무 다양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동차, 비행기, 우주, 인공위성 다 하고 있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출퇴근 비행기 구독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돈을 내면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출퇴근을 비행기로 타고 할 수 있죠. 사실상 모든 게 다 구독화되고 있죠. 국내 구독 서비스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구독 서비스를 관리해주는 구독 서비스도 많아요. 내가 어떤 구독 서비스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언제 해지를 해야 되는지, 돈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해주는 구독 서비스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애플이나 구글 보시면은
플레이가 우리 앱 다운로드 받는데 옆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있잖아. 그거 누르시면 내가 어떤 구독 앱을 쓰고 있는지까지 다 나와요. 기본으로 이제 패키징으로 다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다 구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 역시 훌륭한 모임입니다. 제가 가면 대부분 다 못 알아보시던데. 맞습니다. 에디슨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기차 이야기 열심히 제가 테슬라 이야기 했잖아요. 테슬라 전기차가 굉장히 최근에 혁신적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1800년대 중반에 상용화가 됐죠. 심지어 지금 여기 보시면 에디슨 선생님 옆에 보면 1620이라는 간판 위에 뭐 보이시죠? 저게 자동차 배터리거든요. 이 자동차 배터리조차 이때 구독 서비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작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배터리 구독 서비스 한다 혁신적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거 이미 미국에서 120년 전에 우리 구한 말 때 고종든지 하여튼 그때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벌써 우리 조선시대 때 했던 전기차의 배터리 구독 서비스에 벌써 120년, 130년 지난 이 이야기를 왜 다시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 뭐 메타버스나 뭐 AI도 다 사실 비슷한 거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모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이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이죠. 지금 핸드폰을 여시는 순간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만날 수 있죠. 우리나라 인구보다 핸드폰 가입자가 더 많죠. 그리고 경제 조성적. 이게 저는 뭐 AI 뭐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은 경제 조성적이다. 왜냐? 제가 어렸을 때 여의도 살았거든요. 제가 쭉 여의도 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신문을 보니까 신문을 읽는 거 좋아해서 아직도 종이신문을 여러 개 보고 있는데 신문을 열면 항상 그 말이 났어요. 경제 화랑, 돈을 아껴 써라. 말이 잡음이 들어가네. 하라고 그랬나? 응? 이걸 어떻게? 예, 권. 저 끌게요. 제가 껐어요. 그래서 돈을 아껴 써라. 신토불이다. 막 이러면서 경제 화랑이다. 샴페인을 많이 터뜨렸다. 지금 같은 경우에 생상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제가 진짜 고등학교 끝나고 집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제가 이 증권가 아저씨 매일 술 먹고 이렇게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한 걸 내가 어렸을 때 수없이 보고 자랐는데 요즘에 증권가 가면 술 먹는 사람 없죠. 뭐 증권이 잘 돼야 술을 먹죠. 요즘 신문 열면 뭐가 나오죠? 매일 위기죠. 제가 최근 한 10년 사이에 신문 보고 위기가 아닌 날, 오늘 신문 열어서 만약에 위기라는 단어가 없으면 제가 오늘 다 밥을 살게요. 모든 신문에 처음부터 다 위기예요. 제가 매일 보는데, 그래서 위기가 일상이죠. 이런 위기가 일상의 시대가 온 거죠. 이런 걸 모두 다 겪은 친구들이 MZ세대가 등장한 거죠. 바로 MZ세대가 어렸을 때는 IMF를 겪고 자기가 중고등 됐더니 금융위기를 겪고 지금 이제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은 무슨 코로나라는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취업이 안 되거나 취업됐었는데 일을 못하게 되거나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났다길래 이제 괜찮나 싶더니 뭐 갑자기 고금리 오고 인플레이션 오고 아주 난장판이죠. 이런 위기의 시대에 자랐던 친구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봐서 누리고 싶은 건 많지만 경제 저성장, 살 수 있는 돈이 없죠.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많이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독 금지하는 거죠. 이걸 뭐 저는 막 언론에서 무슨 MZ세대가 막 그게 아니죠. 누구나 갖고 싶어. 제 책의 제목이 구독 경제 소유의 종말이 사람들이 아니 왜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싶은데 왜 제목을 소유의 종말을 지었어 막 이러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의 끝에 소유의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발전, 플랫폼 경제는 제가 봤을 때 아주 미시한 거고 사실 구독 경제의 시대가 오게 되면 더 이상의 락인이 있어가지고 플랫폼하고 게임도 안 되는 이제 세상이 곧 올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내에 올 건데 여기에 대한 좀 정부적인 좀 사회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구독 경제를 보고 있는 거죠. 자, 넷플릭스 다들 잘 아시잖아요. 넷플릭스가 코로나 한참일 때는 디즈니를 시총을 이겼죠. 지금 다시 밀렸는데요. 이 넷플릭스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1990년대 비디오 우리 동네 가면은 돈 10,000원 주면 비디오 10개 빌려볼 수 있었죠. 혹시 아세요? 저 어렸을 때 비디오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영화 막 이런 데 가면은 10,000원 주면 한 달 내내 보고 막 이게 구독이거든요. 얘네가 똑같이 그거 한 거예요. 미국에서 돈 내면은 이 DVD나 이 비디오를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DVD 하나 값을 내면 3편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어. 근데 미국 넓으니까 못 오니까 우편물을 쏴줬거든요. 그리고 이때 단말기는 됐으니까 전화나 아니면 이거 갖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올릴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는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바뀐 건데 예전에 이런 DVD 한 편 값으로 볼 수 있던 이 DVD가 본인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오늘 피지컬백 최근에 뭐 이런 것 좀 잘 직접 만드는 걸 변했고요. 그리고 전에는 우편 배달과 직접 갖다 줬지만 지금은 인터넷 발전으로 바로 모바일로 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어떤 영화 한 편 값으로 3편 보던 걸 지금은 2만 편 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똑같은 구독인데도 이렇게 발전시키면은 어느 순간에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전세에서 가장 큰 OTT, 디즈니를 한때 이기는 회사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너무 뻘짓거리? 너무 옛날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조업만 하고 있는데 제조업 광고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앞으로는 제조업만 해서 살기는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구독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기본은 구경편입니다. 구독적 합성, 경제성, 편리성이 필요하죠. 이것도 설명은 긴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구독 서비스는 구독자가 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효용성 있고 편리하게 제공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죠. 자, 구독 경제 앞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죠. 뭐 경제 정성도 있지만 사실상 이거 도시화가 가장 큰데요. 그래서 도시화가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지금 인구보다 25억 명이 더 도시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알다시피 우리 한번 재작년에 겪었던 부동산 폭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사실상 이제 물건을 집에다가 쟁여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집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1인당 전용 면적은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 잘 모르게 있을 뿐이지. 그런데 다들 집이 작다고 느끼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이렇게 욕 갈고 자고 집에 전축 정도 있었고 좀 집 부정 피아노 정도 있었지. 근데 지금은 집에 들어가면은 공기청정기 있죠, 식탁 있죠. 뭐 너무 많아 말도 못해. 뭐 이것저것 엄청 많아가 집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창고도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셀프 스토리지가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왜냐면 짐을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집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제품과 서비스가 오는 구독 서비스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구독 서비스의 기본 루트가 경제 저성장을 베이스로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양극화가 도시화는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도시화가 돼야 있어야지 인프라가 돼요. 이 통신, 5G도 사실상 지금 서울 이외에 광역시도 잘 안 되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시화 된 데서만 이 인프라를 쓸 수 있는 거죠. 사실상. 뭐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되고요. 하다못해 새벽 배송도 아시죠? 우리나라 국토의 84% 새벽 배송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양극화 심하거든요. 뭐 스타벅스야 뭐 다 아실 테고. 그러니까 이게 다 도시화 되면서 이제 구독 경제가 발전되는 거죠. 구독 경제 발전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저는 제가 이거를 뭐 셀링하려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구독 경제의 단점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 저는 초점을 두고 있죠. 사실 새벽 배송도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서울이나 수도권 사는 사람들만 새벽 배송이 당연하고 아침에 오는 게 너무 당연할 뿐이지 일반적으로 안 그렇거든요. 자, 요즘에 가장 이야기해봤는 ESG죠. ESG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은 구독 경제밖에 없죠. 왜냐? 불특정 다수의 때 물건을 팔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물건 보시면은 오늘 이 커피를 누가 살지 모르니까 엄청나게 마트에 이 커피 관련해서 제품이 엄청 쌓여 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우선 제품과 그 소비재 같은 걸 만들어야 되죠. 그걸 탄소 발자국 내고 또 가지고 와죠. 또 공장 돌리죠. 그 공장에서 다시 또 마트 가서 쟁여놓고 또 전기 켜죠.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에너지와 탄소 배출을 하는데 심지어 안 되면 또 폐기하죠. 근데 구독 경제는 딱 쓸 만큼 정확히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구독은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확히 어느 만큼 제품과 서비스를 발전 정확히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아니라 이 앞으로 우주에서 유일하게 ESG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은 구독 서비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ESG 책 많이 봤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혼자. ESG 관련돼 가지고 구독 서비스 뭘 할 수 있냐. 첫 번째, 환경 관련돼서는 이런 거죠. 맞춤형 소량생산. 아까 말씀드린 딱 마침 정확히 하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포장도 적고 유통비도 절감되겠죠. 그리고 재활용도 증가되겠죠. 왜냐? 정확히 누가 쓰고 왜 필요한지 아니까. 소셜도 그렇죠. 물건과 서비스의 접근성이 완화되죠. 제가 아까 뭐랬죠? 테슬라를 난 자율주행 너무 하고 싶었는데 나 진짜 알바 3년 해가지고 5천만 원 모아서 테슬라 샀어. 자율주행은 꼭 해야 되는데 2천만 원이 없잖아요. 그때 25만 원만 내면 서비스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작은 금액으로 서비스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소셜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뭐 이동권은 온라인 접속권도 마찬가지죠. 가버먼스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제품에 대한 법적 준수는 기업이 하기 때문에 훨씬 신뢰도가 있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도 하면 좀 많으니까 대략 이런 이유로 ESG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구독경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공동화 현상, 지방 공동화 현상도 구독경제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실제로 일본에 있는 사례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빈집하고 일본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나라로 가신 다음에 빈집 그리고 빈 별장이 엄청 많잖아요. 이 별장을 월 40만 원 주면은 이 업체가 빌려가지고 다 고쳐가지고 우리 펜션 쓰듯이 쓰는 걸 빌려주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 요즘에 다 도시 살잖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외갓집 체험을 하려고 시골 가서 어렸을 때 1년 정도 사는 사람들이 요즘 많대, 일본에. 한국도 비슷하죠. 그리고 그 텔레워킹, 그러니까 우리 재택근무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지방 가서 이 서비스 40만 원 주고 이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엄청 가서 그 도시가 살아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뭐 강릉이 약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돼가지고 구독경제 통해서 지방 공동화 해상도 해결할 수 있죠.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고성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일본 법은 하진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일본 같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는 그 지역에서 돈을 내고 관리를 하는데요. 국가에서 안 하고. 그래서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 문화재를 오픈을 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줘가지고 그 돈을 버는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숙박도 되는데 그 도시에 있던 그 뭐 축제 같은 거 사람들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게 하면서 아예 스테이와 문화를 같이 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문화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뭐 공동화라든지 그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다 구독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야, 요즘 핸드폰 있는데 뭐 이거 왜 해? 이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모 우유사에서 저도 여기 후원하고 있는데 우유를 이제 그 독거노인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프시거나 혹시라도 유고가 있으면 우유를 못 받으시면서 우유가 하나 그 다음날 그대로 있으면 이거를 동사무소 같은 데 알려줘가지고 확인하는 건데 제가 이 이야기 정말 좋다 했더니 야, 이 스마트폰인 세상에 근데 사실 노인분들이 스마트폰 없으신 분도 많고 이렇게 독거노인분이 스마트폰을 할 정도 재력이 안 되신 분도 많거든요. 사람들이 생각은 다르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연락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구독 서비스가 이게 좀 더 발전돼서 최근에는 이불이라든지 옷 같은 걸 내놓으시면은 이거 우유를 갖다 드리면서 세탁해가 갖다 드리는 뭐 이렇게까지 지금 자원봉사의 이 범위도 넓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로만 한 게 아니라 복지 여러 가지 분야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좀 넓게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독 경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자본이죠. 왜냐? 제가 전에 중앙일보에 재작년에 선거 때 한번 썼었는데 이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표라는 걸 딱 줘요. 표를 받고 정치인이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나 몰라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 물론 뭐 국민소환제라는 뭐 그럴싸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안 되잖아요, 솔직히. 예를 들어 그게 똑같은 구독이거든요. 근데 구독경쟁사도 똑같이 내 물건 팔고 내 돈 받았으니까 이제 대충 하지 이러면은 바로 해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경제는 신뢰자본이 필요해요. 왜냐면 또 특히나 선불을 내거든요. 선불을 낼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불을 내고 받는 거거든요. 신뢰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하는 스타일로 예를 들어가지고 구독 서비스나 이런 걸 하면 망해버리죠. 왜냐면 지금 우리 정치 제도는 선불을 받고 안 해줘도 상관없거든요. 물론 재선하려면 또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뢰자본이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선거 스타일로 하면 안 된다. 제가 한번 옛날에 중앙일보 출연하면 썼었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하고 평생 가야 돼. 이건 단골 장사거든요. 예전에는 아까 테슬라가 말씀드렸는데 2천만 원 주고 테슬라 사면 끝이었는데 25만 원씩 계속 받으려고 하면 계속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주고 얘가 불편한 게 뭐가 있는지 계속 확인해줘야 돼요. 고객과 평생 가는 거죠. 저 정치도 이렇게 가야 된다 생각해요. 뭐 민주당도 국힘도 마찬가지고 그 고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애를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서 팬덤이 생겨야지 이 구독 서비스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요즘 팬덤의 경쟁 뭐 이런 책도 있는데 이거의 끝은 다 구독이죠. 제가 봤을 때 모든 그 최종 목표는 제가 봤을 때 이건 다음 혹시 기회 되면 한 번 더 할 건데 앞으로 한 내후년 정도 되면 올해 말? 내년 되면 제가 만든 건데 커뮤니티 경제라고 해가지고 경제가 플랫폼에서 커뮤니티 단위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3자 데이터 쿠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거는 혹시 기회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고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평생 같이 가는 거죠. 이제부터 일회성 뭐 뜨내기 장사로 하면 안 되죠. 항상 단골 장사듯이 신경 써야 되죠. 핑계를 대면 안 되죠. 전 세계에서 핑계를 써 성공한 사람 김건모 씨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웃어주는 사람이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이런 거 때려쳐라, 이거 왜 하냐 이랬는데, 그래도 여기는 다 선생님들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쵸. 가사까지. 그쵸. 자, 존천버스 회장이 했던 말은 넘어가고, 이 구독경제에서 왜 해야 되냐? 진짜 네 말이 맞냐? 여기에 대한 또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구독경제 회사, 코로나 전후로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코로나가 중국에서 2019년 4분기인가 처음 확진자가 생기고 2020년 1분기인가 한국에서 확진자가 생겼죠. 미국하고. 그 전으로 쪼개서 한번 볼게요. 2012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구독경제 회사는 연평균 18.2% 상승했대요. 근데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S&P 500 기업, 다 아시죠? 뭐 스탠드포어사 500 그 지수잖아. 이 지수 있는 회사들은 3.6% 성장했대요. 무려 전 세계를 주름 잡는 회사보다 5배나 성장을 했대요. 코로나 이전에. 자, 그럼 이제 코로나가 왔으면 이제 구독경제도 좀 망하는 게 풀릴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랬죠. 자, 코로나가 왔어요. 1분기에. 그리고 2분기에 우리나라 주식이 60%가 빠졌죠. 한 달인가? 2달 만에. 그때를 봤을 때 2분기 때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S&P 500 기업은 마이너스 10% 성장.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이 망했어요. 뭐 JSPN도 망하고 브룩스 브라더스도 망하고 뭐 난장판이었죠. 근데 그때 구독경제 회사만 12% 성장했어요. 남들이 마이너스 10%에서 망할 때 이 회사들은 12% 성장했죠. 그래서 이 코로나 가장 난리였을 때 구독경제 회사 10개 중에 8개는 지속하거나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가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등 말씀드렸잖아요. 뭐 테슬라까지. 다 구독 서비스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다시 계속 커진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가지고 등한시 한겠죠. 그러면 왜 이 구독 서비스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딱 들어보면 정기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파는 것밖에 아닌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잘 나가는 거지?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건 아니건 하여튼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장 필요한 건 회복 탄력성이라고 봐요. 회복 탄력성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딛고 일어서냐는데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일에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평생 그것 때문에 한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거를 밟고 일어나가지고 더 큰일 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회복 탄력성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도 정부도 국가도 개인도 회복 탄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꿈은 없어도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회복 탄력성 누구한테 나오냐? 구독자로부터 나오는 거죠. 왜냐? 고객들이 낙인됐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은 성금이에요. 여러분 돈을 한 달, 1년 단위로 미리 돈을 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2분기 때 주식이 60% 떨어졌다가 그 다음 분기에 거의 다시 원상복귀했어요. 한 2-3달 만에. 기업은 이거를 대비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다들 그렇듯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지나가다 매일 사 먹도 술을 안 먹지. 집에 가자마자 넷플릭스 끊고 공기청정을 끊지는 않거든요. 이거 월세 개념이 비슷해. 맨 마지막에 끊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미 돈이 들어가고 있고 성금을 냈기 때문에 성금 낸 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통 해결이 되거나 요즘 워낙 그 위기의 시대가 짧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독경제 회사를 해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독경제 회사는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해지를 안 하는 한 내가 다음 달에 물건을 얼마 살지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 때.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낙인돼 있다 보니까 이 구독자로부터 나오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기업들은 버티는 거죠. 그리고 목돈이 필요치 않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인플레이션 시대도 마찬가지고. 돈이 많든 없든 내가 1,000억이 있든 1조가 있든 돈이 있든 없든 돈이 있어도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위기랑 돈 쓰기가 무섭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내가 원래는 돈이 많아가지고 이번 회사에 한 1,000억 주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1,000억 지금 넣었다가 나중에 경제 위기라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그냥 한 달에 한 100만 원 주고 데이터 센터 그냥 빌려 쓰지. 구독해 하지. 이렇게 해서 구독하는 거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안 쓰게 되고 구독하는 거죠. 왜냐면 당장 돈 나는 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목돈을 필요치 않은 거죠. 특히 인플레 시대 때는 완전 대박이죠. 왜냐하면 인플레 시대는 내일 돈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작은 금액으로 내일 100원 내서 모레 3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 시대 때 또 구독 서비스가 잘 되죠. 이게 한번 락인되면은 이 끊임없는 선순환, 기업의 선순환이죠. 근데 한번 못 들어가는 기업이나 국가 경제는 헤어날 방법이 없죠. 그리고 기업은 예측이 가능하죠. 불특정 다수한테 물건 파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필요하는지 정확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또 다른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넷플릭스가 올해 광고 서비스 내고 혹시 아세요? 넷플릭스 구독료 절반만 내고 광고를 보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불황이기 때문에 맞춤형을 낸 거죠. 자, 이거 넷플릭스 얘기 많이 쓰고 오징어 게임 다 보셨어요? 네. 그쵸. 오징어 게임 이거 진짜 남 좋은 일 많이 했죠, 우리가? 사실 우리는 넷플릭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징어 게임 만들고 있죠. 그것도 대단한 거긴 한데. 자, 오징어 게임도 구독 경제 없으면 절대 못 나왔죠. 이 감독이 말씀하셨죠. 2010년도에 나는 모든 걸 다 퍼펙트하게 준비해서 우리나라 제작사를 다 찾아봤지만 아무도 이거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대. 왜 그랬을까요? 이거 했다가 망하면은 우리 제작사 망하는데 이거 이런 영화를 누가 봐? 아니 이게 데이터가 있어? 약간 기기묘묘하잖아요. 하지만 넷플릭스는 왜 했을까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넷플릭스는 구독자라는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이게 망하더라도 넷플릭스가 망할 일 절대 없어요. 두 번째는 고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2억 명이 되는 고객을 통해서 이런 영화가 먹힐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해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결국 넷플릭스 좋은 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독 경제를 더 빨리 도입을 하고 더 많이 알았다면 우리가 넷플릭스도 만들고 오징어 게임도 만들고 진짜 양수 겸장의 OTT 기업과 콘텐츠를 가진 회사가 됐을 텐데 지금은 소프트웨어만 갖고 하드웨어를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든지 넷플릭스가 마음먹고 그냥 나는 새롭게 요즘에 일본이 뜬다는데 슬램덩크나 해야지 이러면서 한국을 배제하면 방법이 없는 약간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구독 경제를 통해서 사실 오징어 게임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뜻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제품과 구독 경제 도입 전략은 제 설명 너무 기니까 그냥 재밌는 이야기. 큐비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큐비라고 해서 이게 HP 휴레포커드 대표이사랑 그리고 드림웍스라고 되게 유명한 영화 제작사 있고 거기 대표 둘이 나와가지고 스타트업을 한 거예요. 너무 잘 나와가지고 투자만 2조 받았어요. 1조 7천억인가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잘 됐는데 얘네가 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와 틱톡의 중간인 거예요. 유튜브는 10분이잖아요. 10분이 넘어가야 광고가 돈을 주거든요. 틱톡은 1, 2분이잖아요. 1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2, 3분짜리를 잡기 위해서 얘네가 이걸 딱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잘 된다 이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망했어요. 왜 망한지 아세요? 이게 무료였어요. 무료.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구독이니까. 유료하니까 그 한 달 만에 93%가 나가버렸어요. 회원들이요. 바로 망했어요. 한 달 만에. 이 2조를 투자받은 회사가 허망하게 망했죠. 그러니까 이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 남이 이 신뢰도 필요하지만 내가 돈을 미리 내고 받을 만큼 뭔가 서비스에 품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모비패스라는 회사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재밌는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화 한 편 값으로 영화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프랑스에서도 하는데 프랑스는 잘 되는데 미국은 망했는데 왜 망했냐면 영화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비패스는 영화를 매일 개봉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영화를 매일 볼 거냐. 두 번째는 영화를 누가 매일 보더라도 나는 이 서비스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30대 김씨가 좋아하는 영화는 이런 거다. 40대가 눈 올 땐 이런 영화 보더라. 그래서 이 데이터를 팔아가지고 제작사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거예요. 딱 영화를 시작했는데 이 사진처럼 이게 자랑한 거거든요. 나는 매일 가서 극장 가서 영화를 본다고 지금 자랑한 거 인터넷. 서로 자랑한 거. 나는 영화를 몇 편 봤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영화를 N차 관련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보니까 미국 화장실이 좀 가기 어렵잖아. 화장실을 깨끗하니까 지나가다가 극장 가서 화장실 가고 친구 만나러 극장 가는 거야. 영화 안 보고. 추우니까, 더우니까, 주차되니까. 그래서 한 20, 30% 정도 영화 보는 사람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이걸 우리 은행 쓰듯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사람들 들어갈 때마다 돈도 내줘야 되지. 이 데이터도 불성실하니까 데이터도 사준 사람이 없지. 돈은 나가지. 이래서 망했죠. 이거 넘어가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넘었는데 그러니까 구독 경제 사실 일반적인 클래식은 이제 아마존 프라임인데 이게 멤버십 구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마존 프라임은 아까 쿠팡이랑 똑같아요. 월 13달러 내면 연간 119달러 정도 내면 이제 무료 배송해주고 영화 보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쿠팡이랑 똑같은 거죠. 지금 2021년도에 2억 명 정도 가입자가 있고요.
21년도 기준으로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존 프라임 가입비로만 11조를 벌고 있어요. 물건 팔아서 버는 돈이 아니라 11조를 벌고 있는 거죠. 지금은 한 16조, 13, 14조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마존 프라임이 지금 작년에도 한번 3번 지금까지 돈을 올렸는데 2번째 올렸을 때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이것도 제 칼럼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이 돈을 20% 올렸더니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아마존 프라임이 돈을 20%나 올리냐, 구독료를. 돈도 없는데 난리 났는데 이거를 JP모건은, 제 생각 JP모건가 뭐가 있었겠죠? 얘네가 분석해보니까 너희가 119달러 내고 800달러 이익을 얻는다. 너희가 6배나 돈을 많이 벌어. 구독자들이 이익을 봐. 이러니까 그러면 사람 생각에 내가 100원 내면은 이 구독회사들은 6배씩 나한테 이익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얘네는 다 비슷한 거예요. 저희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뭐 무료로 커피 뭐 쿠폰 주고 맥주 2잔 이거 주면 우리 남자들은 특히 더 그렇잖아요. 커피숍 혼자 못 가니까 친구 데려가고, 친구 데려가면 내가 커피 얘도 사줘야 되고, 가서 저 같은 경우에 먹는 걸 좋아해서 케이크도 2개 먹고 이러면 안 가도 될 돈 막 3, 4만 막 나가거든요. 맥주집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서 맥주 한 잔인데 혼자 가니까 친구 데려가면 맥주 여러 잔 먹고 안주 시키고 한 10만 원 쓰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식으로 미끼 상품 같은 거죠. 이 구독 경제 자체를. 그래서 이 아마존 프라임이랑 구독 서비스 쓴 사람들은 일반 사람보다 4, 5배 많이 오고요. 한 번 돈도 훨씬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존 프라임, 아마존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1000 이상 쓰는 사람들 중에서 비구독자 8%밖에 안 되지만 구독하는 멤버십 구독하는 사람들 40%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쓰고 더 많이 돈도 쓰고 더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고 돈을 벌어서 아마존이 지금 전 세계 넘버원이 된 거죠. 자, 이게 지금 말씀드리면 그 남의 나라에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제 칼럼인데 시사저널에 이거 우리나라 편의점 다 쓰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GS 뭐 CU 뭐 많죠. 뭐 KT 사는 뭐죠? 하여튼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여러 뭐 세븐일레븐 등등등 모두 다 똑같이 다 따랐어요. 편의점까지도. 어떻게 따라냐? 멤버십비를 내시면은 뭐 음식을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 커피를 할인해 준다든지 도시락을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다 있어요. 뭐 쿠폰, 구독 쿠폰 뭐 이러면 다 달라요. 근데 GS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자기네 구독 멤버십을 쓰는 사람들, 도시락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안 쓴 사람보다 4배 정도 더 물건을 많이 산대요. 이 구독 멤버십. 왜냐면 할인받으니까 26%씩. 한 2,000원 내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커피 같은 경우에는 3,000원가 내면 25% 할인해주거든요. 커피를요. GS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7배를 더 쓴대요. 자, 그럼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커피를 갑자기 사람들이 한 잔 먹을 걸 하루에 7잔 먹을까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럼 뭘까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커피숍에 갔던 사람들이 GS로 왔다는 거죠. 이게 사실 함정의 추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사이 구독 경제가 굉장히 지금 소상공인 전체 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회 별로 관심이 없죠. 소상공인 맨날 이야기하면서도 이 현상에서 이야기해서 아무도 없죠. 이렇게 구독 경제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 모를 뿐이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 하다못해 트레저스 유로 멤버십도 비슷한 거죠. 이거 최근 기사인데요. 작년 말에. 이거 같은 것도 비슷해요. 멤버십 만들어가지고 코스코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알고 보시면은 모든 게 지금 다 이렇게 돌아오고 있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구독 경제를 박영수 후보가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얘기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르게 해요. 일본은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업종이 서로 적어요. 같은 업종에서 일하서 다 적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팔면 얘가 못 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제로섬 게임 한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1200개 있는 미용실이 연합을 해서 구독 멤버십을 만들었어요. 그럼 얘네들이 뭐로 이 짓을 하지? 아니죠. 이 구독 멤버십을 가입을 하면 일본 도쿄 내에 있는 1200개 미용실을 마음껏 쓸 수 있어요. 뭘로? 스타일링만. 머리 만지는 것만. 그러면은 저기 미용실 가시죠. 미용실 스타일링 하러 가세요? 머리 가시죠. 그러니까 스타일링 하면 보통 이제 염색도 하고 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돈을 더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맞벌이다 이러면은 내 동네 미용실을 못 가면 회사 끝나고 그 앞에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파이로 확 클린 거야.
그러니까 소상공인 구독경제 같은 경우 소상공인의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파이를 키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또 비슷한 건 지역으로 일본 신주쿠 같은 경우 우리나라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시죠? 그것처럼 그 건물 하나가 멤버십을 만들어서 5,000원을 내면 그 안에 있는 커피숍이나 맥주집에서 커피 한 잔, 맥주 한 잔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 가입한 회사, 가입한 기업은 아니죠. 가게 같은 경우에는 안 가입하는 사람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방문객이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독 멤버십을 소상공인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대기업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관련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야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중앙일보도 하고 중앙일보 제 칼럼인데 그 이 예시를 찾아가지고 이런 구독 서비스를 시장에서 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결제랑 홈페이지가 없는 거. 왜냐면 구독 굉장히 편리해야 되는데 음식은 맛있더라도 도시락은 맛있는데 도시락집 하시는 분들이 만든 시장의 반찬 협동조합인데요. 이거 관련돼가지고 보면 사람들 길거리 가다가 도시락이 맛있어 보니까 구독을 해요. 돈 일정에 가면 갖다 드리거든요. 근데 이거 맛있어가지고 주변에 홍보해 주려고 홈페이지도 없죠. 결제하려면 가던가 전해가지고 계좌이체해야 되죠. 그리고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카드 긁어야지 또 받잖아요. 그 공제 처리를 받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못 쓰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 이거 국가 돈 하자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홈페이지나 피지 같은 걸 넣어줘가지고 나중에 여기 잘 되면은 비용을 받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도 세수도 늘어나고 일자리 늘어나는 양수 경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2019년부터 칼럼에 많이 적었어요. 이 차명 구독 서비스 플랫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 정책적으로 이게 한번 될 뻔하다가 좀 안 됐는데 중기부에서 한번 이거 관련해서 한다고 해서 이제 뭐 정권 바뀌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세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시작은 정부 돈이나 공공 돈을 하고 그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독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보고 소상공인 구독 서비스 플랫폼인데 저는 이거를 사실 하고 싶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뭐 이야기도 지금 벌써 7시가 돼가지고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자, 이건 약간 재밌자고 한 건데 실제 있는 거예요. 혹시 인스타 하시는 분 있어요? 없으실 것 같은데. 있으세요? 하세요? 오, 저도 확인하는데 잘 안 해가지고. 인스타가 유료 구독 서비스 됐어요. 그래서 내 인스타 보려면 너희 앞으로 1달러에서 10달러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이 선생님, 현 위원님 보면 월 1,450만 원 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수수료도 안 받아요. 왜냐면 수수료 자체를 안 받아요. 그냥 인스타가 안 뛰고. 네, 인스타 10원도 안 떼요. 올해까지. 왜냐하면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우리 오신 분들 제 인스타를 안 하는데 제 피드를 보고 싶다 그러면 1달러, 10달러씩 내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100명만 모으면 1달러씩 100명 모아도 1,450만 원 막 벌 수 있는. 유명 셀럽들은 그걸. 그렇죠. 갑자기 인스타 이제 유튜브를 이기려고. 그래서 메타도 어제 이런 서비스 비슷하게 인증제도 넣고 트위터도 이제 블루 트위터로 냈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SS 다 지금 틱톡도 그렇고 전부 다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소위 말하는 경제 대국 중에서 이 구독 서비스 관심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도 하고 제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저 시간을 정확히 잘 지기 때문에 딱 1분 남았기 때문에 혹시 달러 세이브 클럽 아세요? 저 이분 보이세요? 이렇게 혼자 저 그림에 뭐 여기 지금 여기거든요. FPPP 이 사람이 집에서 있다가 친구들 심심해가지고 동네 맥주집에 갔대요. 그래서 3명이 술을 먹고 있는데 TV를 딱 봤더니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슈퍼볼인가 보죠. 거기서 엄청 비싼 그 모델이 면도기 선전하고 있는 건데 야, 면도기는 왜 이렇게 비싼 거냐 도대체. 난 제가 비싼 애 쓴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면도기 한번 해볼래? 이래서 선전 없이 유튜브로 저렇게 뭐 욕하면서 야, 이렇게 면도기가 비싸야 돼 여러분 이래서 유튜버 대박 나가지고 저 회사를 그 구독 서비스, 면도기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4년 만에 1조 한 3천억 벌고 나갔어요. 돈 1조 3천억 벌고 유니lever 팔았어요 그냥. 그래서 얘네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전 세계 넘버원이 질레트도 따라했어요. 구독 서비스 넣고 그랬어요. 너무 잘 돼서 일본도 따라했거든요.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데 일본도 똑같이 따라했는데 망했어요. 이 이유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지만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해 볼 거야. 미국에서 이 1조 4천억 버는 아저씨와 일본에서 했던 이 달러 세이브 관련된 면도기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관련돼서. 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이 면도기가 바로 도로코라는 거예요. 제품은 네, 도로코. 그러니까 도로코가 이때 당시에
미국에 진출해서 0.2%가 0.1%의 시장 점유율이 있어서 얘가 맥주를 먹다가 친구들하고 야 저렇게 보니까 미국 한국에 도로코라고 있는데 그거 싸고 좋던데 그거 한번 구독 좀 해볼까? 해가지고 얘네가 4년 만에 1조 4천억 먹고 그거 나갔고 우리나라 도코는 좀 더 팔렸겠죠. 그래서 일본도 도로코 썼어요. 그 우리나라 도로코가 이때 당시에 제 강연을 들었으면 전 세계 질레트를 능가해서 됐겠죠. 지금 이런 게가 엄청 지금 놓치고 있거든요. 저의 마지막 강연은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그